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이 오늘도 왜라는 질문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당연히 이 질문부터 해야죠. 네. 패스트트랙 1심 선고 공판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고민이 많았구나. 뭐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판사들은 사실은 이 정치적 사안 이렇게 법정으로 가져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예요. 아, 좀 니들이 알아서 좀 해줄래? 니들이 싸우는 거는 네. 뭐 이런 거라서 이게 이제 사건 발생 6년 7개월인가 뭐 이 정도 네, 걸렸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사법부는 이제 이게 무슨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2천 건이었다 뭐 이런 그래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솔직히 변명같이 했는데 그냥 이거는 웬만하면은 너희들이 중간에라도 합의 보고 취하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사법부의 이런 생각이 좀 있었다고 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형이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정치적 파장 그리고 한쪽에서는 환호하겠지만 한쪽에서는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준엄하게 꾸짖대 그리고 벌금도 세게 때리되 의원직 상실은 피하는 요쪽으로 간 것 같은데 네, 네. 글쎄 저는 뭐 이 결과 뭐 이걸 듣고 제가 뭐 누구의 의원직을 상실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이게 맞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면책 특권이다. 이건 저항권이다. 이거 다 인정 안 됐잖아요. 그런데 나와서는 민주당의 독재, 입법 독재에 대한 정당성을 판사도 인정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사과부터 하셔야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지금 벌금이 지금 뭐 몇 천만 원씩 나왔는데 이거는 사과부터 제대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법원이 이제 쪼개기 선고를 사실 한 거잖아요. 쪼개기 선고. 쪼개기 선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그 형량 구형보다는 상당 부분 낮은 건데 또 이제 그것도 또한 분리해서 선진화법과 이제 다른 법 분리해서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늘 과정에서 얘기하면서 하는 지적하는 게 왜 정치의 사법화가 자꾸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데 사법부가 이런 것 같아요. 정치는 좀 정치가 해라. 우리한테 좀 짐 좀 그만 지우고 그러니까 폭력적인 부분이라든가 당신들이 정치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이거 안 하겠다고 한 걸 위반한 거는 우리가 그거는 구형을 하고 선고도 하겠다. 다만 너희들의 배지를 때린 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고 이거는 알아서들 하고 그다음에 당신들이 이 법을 만들었으니 좀 지켜라. 앞으로는 좀 잘 지켜라. 막 그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름 이제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일종의 이제 정치적 그러니까 사법적인 유죄지만 정치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굳이 저는 너무 그렇게 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한번 들여다볼 것 그 당시 이렇게까지 싸워가지고 했던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네. 공수처가 네. 지금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들여다봐야 돼. 그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여당은 공수처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걸 밀어붙인 거죠.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잖아요. 근데 야당은 그걸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양당이 이렇게까지 소모전을 해서 했던 것들의 정책과 제도와 법안의 결과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저는 이거는 여야 모두 심각하게 숙고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요거는 좀 기억이 오래되셔서 다들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때 여야의 구도가 아니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3+1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은 다 민주당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바른미래당도 있었고 정의당도 있었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의견이 다른 정당이 뭐 이렇게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이 판결의 의미도 그거예요. 뭐 그런 의견을 제시하려는 정치적 행위로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물리적 행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뭐 공수처가 제 기능 하느냐 그거는 또 이제 우리가 별도로 짚어봐야 되지만은 네. 이게 모든 야당이 다 반대하고 여당만 독주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5분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5분의 3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 단독으로 5분의 3이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야당들이 그러면 왜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했느냐?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그때는 좀 숙고를 해봤어야 되는데 본인들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뭐 국회 막 뭐 다 최이배 의원 감금하고 이게 이제 정당했느냐 다시 한번 좀 이게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아니 그것도 네. 짧게. 네. 근데 그 맞아요. 공수처 지적을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국 그 진보당 그때 이제 정의당 막 바른미래당 끌어들인 게 당신들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해계한 그걸 통해서 이제 소수 정당에 그걸 보장할 테니까 공수처법을 통과해 달라고 이제 사실 여당이 꼬신 거죠. 당시 민주당이 꼬신 거지. 근데 여기에 그 구소정당들이 이제 여기에 동조함으로써 이제 간 건데 마치 이제 그게 저는 사실 공수처를 좀 지켜봐야 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좀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보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 이 난리를 쳤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되돌이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각 당 입장 뭐 당연히 크게 엇갈리고요. 어떻게 보세요, 입장들은? 네, 뭐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아전 인수 뭐 유리한 것만.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민주당인데 국민의힘은 이거는 사과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내용이 특수공무 집행 방해하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이 특수공무 집행 방해 해가지고 만약에 유죄 나왔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사과할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송구하다. 이건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정당성은 인정받았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국민 뭐 지지자들이야 뭐 인정하겠지만은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사과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아니 뭐 폭력적인 부분은 반성해야죠. 뭐 여야가 어쨌든 저는 이거는 누구 할 것 없이 의도가 어땠든 간에 물리력이 동원됐다는 점. 특히나 이제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을 발의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의사당 안에서의 폭력이라는 것이 네. 결코 민주주의를 한 발짝도 앞으로 진전시킬 수 없다 해서 원칙에서 나온 여야 합의의 법안인데 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뭐 저는 야당의 입장은 이해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악법을 저지시킬 수 없었다는 측면에서 저항권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과를 기본적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의 불행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의 선에서 저는 메시지가 나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법원이 좀 절묘한 선에서 그 중재를 한 것 같습니다. 항소할까요? 검찰이나 아니면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네. 그래서 어제 우연치 않게 어제 저녁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나경원 의원하고 같이 방송을 했어요. 네. 거기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좀 더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냥 항소 나경원 의원도 하고 검찰도 항소할 것 같거든요. 항소해서 다퉈보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대장동 항소포기 때문에 이 항소 여부가 이렇게 쟁점이 됐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검 예규에 보면은 형량의 2분의 1 이하 이상이면은 이제 항소를 안 할 수도 있는 걸로 해석이 되지만 이하면은 하는 걸로 기본적이 나왔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은 징역 2년 구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못 미치죠. 벌금이 나왔으면. 그래서 항소할 만한 명분이 있다. 물론 이제 그러면은 또 내로남불이다 무슨 얘기다 뭐 이런 거 나오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항소할 조건이 됐고 저는 나경원 의원도 본인이 그렇게 무죄가 안 나온 게 좀 유감이다라고 하시면은 뭐 송원석 대표도 그렇고 다 항소하셨으면 좋겠다. 예. 전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진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그때 대장동 항소 포기도 논리적으로 항소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일부 무죄가 난 사건이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소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했는데 지금 예규에 있다고 이번은 항소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은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본 게 지금 새롭게 온 더더군다나 이제 중앙지검장 이제 아까 물론 이제 이거 이제 관할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검의 지휘를 받아야 될 텐데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대검이 하든 안 하든 어떤 입장을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하고 어떤 사유로 안 할 것이냐 하든 안 하든 저는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논평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번 판결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오느냐 여부였는데 일단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권에 이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마 나오겠어? 뭐 설마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겠어라는 게 주류였어요. 그동안의 재판부 사법부는 이런 거 웬만하면은 이렇게 세게 때리지 않는다. 뭐 뇌물이나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 이제 일말의 불안감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말의 불안감은 있었다. 예,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일단 안도의 한숨을 좀 쉰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위 말하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 근데 산 넘어 산이에요, 사실은. 국민의힘은 뭐 요건과 별개로 다음 주에는 추경호 이제 전 네, 그러니까 27일. 원내대표 네. 예,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고 네. 그런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12.3
비상계엄, 그쵸. 불법 비상계엄, 내란의 밤이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해필이면 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거든요, 그날이.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이제 다 국민의힘에는 비난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냥 파도가 올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건 뭐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3특검이 지금 10명 가까운 의원들을 지금 기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장 12월 2일 날 이제 또 추경호 원내대표 건이 또 지금 대기돼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근데 패스트트랙 건으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봤어요. 개헌저지선 만일 이걸로 개헌저지선이 무너졌다라고 네. 하면은 저는 이게 사법의 정치화가 저는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논란이 더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뭐가 있었냐면 민주당 의원들 거는 왜 백혜련하고 그 또 한 분 있죠. 검찰 출신 원주 지역구 의원 송교 의원인가 하여튼 그분의 두 사람에 대해서는 왜 검찰이 봐주기를 했느냐. 나머지 박범계라든가 올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형평이 안 맞는다라고 재판부가 지적을 했어요. 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지금 좀 이따 나올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재판 네, 결과도 네.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건데 검찰이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여기에 대부분 나온 사람들이 단순 폭행 가담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도부는 뭐냐? 이 사람들의 단순 폭행 가담자들을 이까지 투입했던 이른바 그때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라든가 그런 지도부는 뭐 했느냐라는 또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형평도 좀 있어가지고 민주당 의원 재판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만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그 이른바 의원직 박탈령이 내려졌다? 아마 난리가 나도 큰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걸 재판부가 좀 고려할 듯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 집행방해 이거는 이제 최입의 의원 감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 요거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회의를 열지 못하게 막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회의를 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대상이 아니고 지금 폭행, 공동 폭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벌금 500만 원은 국회법 위반일 때만 이게 의원직 상실이지 이 그쵸. 여기에서는 벌금이 나오더라도 500만 원 이상 나오더라도 민주당 쪽은 그거는 대상이 아니다. 의원직 상실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고 이상 집행유예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건데 가능성 저는 거의 0%에 수렴한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물론 벌금의 일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이거는 같은 사안으로 볼 거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저도 하는 얘기는 그런 민주당의 어느 결과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만일 국민의힘이 이쪽에 의원직 그 상실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법의 정치화라는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제 이렇게 알겠습니다. 전망을 한 거죠. 네. 어제 이제 지금 보면 그 민주당에서 그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선출 시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그 의견을 물었잖아요. 여론조사 투표라고 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 의사를 나타낸 걸로 나왔는데 질문을 계속 드려봤어요. 저희 네. 프로에 나오시는 민주당 의원들께 되게 이제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은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당원 당규 개정안에 이 내용이 반영될지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정청래 대표의 어떤 연임에 청신호가 켜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켜졌죠. 아니 이건 빌드업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난번 박찬대 전 원내대표 네. 그 대표 경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대의원에서는 압도적으로 박찬대가 이겼고 그다음에 권리당원에서는 압도적으로 여론조사 권리당원에서 압도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이겼잖아요. 근데 이 대의원의 가치와 이 권리당원의 가치가 그때는 20대 1이었는데 지금 이걸 1대 1로 표의 등가성을 똑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그럼 뭐 이거는 불문가지죠. 이건 질문해 볼 이유조차 없는 건데 왜 근데 이때 바로 안 하고 갔을까? 이거 좀 여론 한번 들어보겠다는 건데 아니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신들의 권리를 높여주겠다는데 어떤 사람이 저희 권리는 더 이상 더 이상 보장하지 마세요라고 누가 답할 겁니까? 저는 오히려 80%가 잠깐 의심스러워요. 이건 거의 9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아마 일종의 약간 그 조정을 해준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많이 나오면은 이거 정청래 대표한테 부담될까봐 심리적 조정을 해준 것 같은 자꾸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는 정말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 휴지기도 아닌 상황에서 이 민감한 사안을 슬쩍 묻어가기로 한 거는 진짜 이건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대통령 순방 때마다 왜 이렇게 정 대표가 자기 정치하냐는
그 비난으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시점 같고. 갖고도 지금 말들이 나와서 네. 저는 결과 또한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이제 명분도 얻었잖아요. 아니 권리당원들이 80%가 우리 거 해달라고 하는데 해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건 내년 지방선거 공천, 당대표 연임, 그다음에 총선 공천 이른바 꽃길을 깔아주는 거죠. 실크로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부터 좀 논란이 있었던 게 10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16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원래 이제 이런 투표는 권리당원은 민주당은 6개월 이상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좀 정청래 네. 대표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사실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원 투표가 아니라 그냥 의견 수렴이다라고 네. 해서 이제 된 거잖아요. 투표율이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투표율이 16.8%. 5명 중에 1명도 아니고 6명 중에 1명 정도 한 거예요. 사실 이런 거 투표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투표하면은요, 절반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좀 있으면은 그리고 관심이 좀 떨어지면은 40% 안팎 정도 하거든요. 근데 16.8이라고 하면은 관심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이거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약간의 비토도 있는 거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이제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순방 나갈 때마다 본인이 쓱 뭔가 밀어 넣어가지고 본인 자기 정치하는 것에 대한 약간 반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업보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는요 이재명 전 당대표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거든요.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당원들 권리 강화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당원들한테 효능감을 주는 방식인데 민주당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요. 그 전당대회 이름을 바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우리가 줄여서 전당대회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전국 대의원 대회입니다. 정확하게.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름은. 유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전당대회라고 그냥 부를 뿐이에요. 아. 예. 근데 대의원이 이제 사실상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그러면 거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표가 등가성이 네. 1대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의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인정해 왔는데 대의원 필요 없어 이제. 그럼 이름부터 바꿔라 그러면 전당원 투표로 이제 바꿔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해 드려야 될 게 저는 이제 심리적 조정이라고 했고 권리당원의 심리적 비토라고 했는데 그건 뭐 그 중간 어디인가에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보는 거는 그 지금 그 대의원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왜 민주당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대의원제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원래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반이다 보니까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딴 지역에 있는 대의원들의 그 목소리와 비중을 좀 높여줘야지 전국 정당이 되고 일종의 밸런스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의원제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럼 대의원제 도입이 그런 목적과 그런 의도를 갖고 했다면 계속적으로 집권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이걸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강해지니까 이걸 더 받아들여 주게 되겠잖아요. 근데 지금 권리당원의 35%가 호남에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지역구와 상암인데 자꾸만 무슨 행사만 있고 하면 호남에 가서 상주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결국은 돌고 돌아 다시 지역 정당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그 대표성이 정당 대표성이 지역 정당화 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런 좀 크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 너무 기반한 목소리들이 과대표집될 때 그 정당이 지금 맨날 국민의힘 보고 당신들 영남 자민련으로 갈 거냐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제도적으로 지금 다시 회기를 꾀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민주당 정말 민주당 사랑하는 구성원들이라면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관련한 얘기 하나 더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 어제 좀 얘기가 계속 보도가 나왔죠. 법여권 법사위원들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 고발하겠다고 지금 고발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고발했다는 얘기는 아직 제가 접하진 못했는데요. 근데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몰랐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들 질문에 곧바로 즉답으로 몰랐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박수영 원내대변인도 했고요. 이게 김기표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좀 질문을 했는데 논의를 했고 당연히 보고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이게 12월까지는 국회 시간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이제 시간이고 이제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방의 시간이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저는 사실은 검찰개혁 이슈라든가 조희대 이슈를 저는 일종의 다크 이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처리는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대놓고 처리하거나 너무 강압적으로 처리하면 중도가 좀 이탈하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 가는 이슈는 맞아요. 다크 이슈 성격인데 이걸 지금 대놓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게 되면 좀 세련돼야 되는데 저는 세련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 그 18명 검사 징계를 밀어붙이고 할 때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또 갑자기 또 이 저 민주당 수뇌부라든가 또 이제 여권은 박철우 이 사건의 공소 포기를 약간 관여했다고 얘기하는 박철우 지검 반부부장을 예. 지검장 임명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괴리가 굉장히 약간 여론적 괴리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당에서 좀 세련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이 어려운데 이렇게 가버리면은 당 원내 지도부는 진짜 잘못하면은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다수의 원내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청래 대표를 따르는 강성들 결국 이거는 우리가 처리했을 때 나중에 당원들이나 당원으로부터 우리가 결국에는 좀 칭찬받을 거고 우리가 잘한 선택이라고 얘기할 거라는 이런 좀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엇박자가 괴리가 계속 나다 보면은 사람들은 보겠죠. 이게 진짜 정부 여당 맞나?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거예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갔을 때 그랬을 때 여당에서 사건을 좀 만들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나왔잖아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아랍에미리트 나갈 때 G20 포함해서 이제 순방 나가는 그 당일부터 검사들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 사실 정청래 대표도 안 했습니다. 그 전까지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좀 대통령의 시간이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거는 법사위원들의 자기 정치로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그리고 보고가 안 된 것에 대한 불쾌감도 당연히 있겠죠. 뭐를 하든 전략이란 게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 정부의 기조는 어쨌든 대장동 항소 포기 자체가 뭐 여론도 그렇고 안 좋은 이슈예요. 뭐 이거 계속 뭔가를 하면은 이게 안 좋은 것들이 계속 환기가 되잖아요. 네, 게다가 네, 네. 이제 항명이 맞냐? 저는 이거 뭐 법조인들도 얘기하는데 이건 소송 가면은 100% 검사들이 이긴다. 이거를 이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할 만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 의견을 물어본 거잖아요. 검찰총장 대행한테. 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거를 봤을 때 이거는 확전을 그만해야 되는데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법사위원들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 그거는 왜 자기 정치인가? 뭐 정청래 대표의 뜻에 따랐다기보다는 정청래 대표가 정확하게 지적했잖아요. 그 민심은 딴지일보 게시판에 있고 자기도 1000번 이상 기사를 썼는데, 그러니까 글을 썼는데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지금 검사들 싹 다 징계해라. 국물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맨날 올라오니까 거기에 지금 뭐 눈치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손해 보는 장사가 결국은 될 거예요. 예. 지금 그 검찰 인사 갖고도 이제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검사 대검 반부패부장 임명을 했고 또 그분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차장검사 서울지검의 차장검사로 임명하신 분. 네네. 네, 정검사님. 정홍인가 하여튼 뭐. 네네. 지금 이제 이 인사를 두고도 결국은 이제 뭐 보은 인사란 말도 이 정도는 좀 순한 버전인 것 같고 국민의힘에선 인사 폭거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정성호 장관은 어쨌든 인사를 계속 하겠죠. 본인의 법무부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가겠죠. 이미 발을 뺄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이제는 가면 가야지 뒤돌아가면은 이거 네네네. 오히려 큰 파장일 것 같으니까 네네. 그냥 고잉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반부패 부장으로 항소 포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철우 지검장을 지금 앉혀놓은 거고 네. 게다가 서울지검 차장검사는 대장동 수사 1기팀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1기팀과 2기팀이 다르잖아요. 1기팀은 문재인 정부에 구성된 거고 네. 2기팀은 윤석열 정부에 구성되다 보니까 앞뒤 말도 다른데 1기팀을 이끌던 사람을 갖다 놨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사건은 이제 결국 제가 보기에 공소 포기로 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그러세요?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우리 현행법상 사법 형사 체계에서
이걸 드랍을 시킬 수 있는 건 네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위헌 판결을 받거나, 두 번째가 그 법의 조항이 사라지거나, 세 번째가 사라지거나가 바로 면소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검찰이 공소를 포기하거나, 네 번째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네 가지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설마 되겠냐고 했는데 하나는 공소 포기가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항소 항소 포기가 됐는데 이게 공소 포기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도 봐요. 왜냐 일기 검사 일기를 이끌던 검사가 가지고 이거 공소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할 경우는 공소 포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사가 위험하다. 그래서 이 인사가 저는 너무 나갈 경우에는 이거 사실상 어찌 보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여론의 역풍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잠깐 제가 거론했던 분이 서울고검 차장에 임명된 정용환,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정시까지 기억했는데. 저도 정시만. 네, 말씀하시죠. 예, 그분이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이제 검사들 연어 뭐 회유, 네, 스파티 그것도, 이거를 지금 네. 하고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번 메시지는 어쨌든 검사들의 소위 말하는 항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보여요. 좀 개인적으로 그냥 안타깝다 좀 아쉬운 점은 그런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법무연수원으로 누군가 유배를 가고 법무유배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연수원이 아니라 다 유배를 보내서 유배 가 있던 사람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또 중용을 하고 이게 윤석열 정권 때도 친용 검사들 다 그렇게 요직에 앉히고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사람들 싹 그렇게 했잖아요. 이번 정권에도 똑같이 반복이 된다. 뭐가 됐든 참 이게 이렇게 계속 인사를 하니까 이제 검찰의 이제 정치화 이런 게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정성호 장관은 그 여권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앞서서 인사를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인사가 나름 그러니까 좀 이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다 쳐내지 않고 검찰의 여러 사람들을 좀 중용하고 화합하려고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라는 여권의 비난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확실한 사람, 우리 사람을 앉혀가지고 조직의 안정성을 꾀하는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확전은 안 할 것 같아요. 계속 정성호 장관도 지난번에 국민을 생각해서 조직의 안정성 그쵸, 얘기를 했잖아요. 안정.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징계 같은 거 안 하고 우리 사람 좀 더 중용하고 이러면서 이제 조직을 안정시키겠다. 뭐 요 시그널로 봅니다. 네. 앞으로 검찰발 소식들이 워낙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정 장관의 인사가 또 추가적인 인사가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와의 1부는 여기까지 듣고요. 좀 더 이야기는 2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28분입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정치와의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론스타 얘기 이번 주에 안 하고 가면 저희가 일을 안 하는 셈이 돼서요. 네, 네. 누구의 공인지 한때 공방이 치열했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된 거죠? 아이 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내 공인에 네 공인에 따지는 게 좀 유치해 보인다라고 좀 그렇고 시작을 이제 뭐 솔직히 김민석 총리가 나오셔서 긴급하게 발표해서 저는 긴장했어요 사실은 뭐 총리까지 나와서 그날 그래서 뭐가 안 좋은 일이 있나 그랬는데 되게 좋은 일을 하는데 네. 이재명 정부의 뭐 성과라고 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한동훈 전 장관이 또 반발해서 밥숟가락 얹지 마라 그런 건데 그냥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시작이 2012년에 이제 소송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재명까지. 네. 정부만 5개가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역할을 했겠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고생했다. 그냥 한마디 총리가 처음부터 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빠지니까 이게 논쟁이 붙은 거고 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 운이 좋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우주의 기운이 이재명 정부로 보인다고 하니까 네. 김준일 무슨 무속이냐 막 그러면서 엄청 비판받았는데 그게 이제 영화 대사거든요. 그게 범죄와의 전쟁 영화 대사인데 어쨌든 운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평창올림픽도 유치는 이명박 정부가, 준비는 박근혜 정부가, 그리고 개최는 준비도 또 했지만 개최는 문재인 정부가 해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이제 막 박수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더 많이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 잘하셨다. 이제 그만하셔라.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민주당은 이게 사실 몇 년도 안 되는 것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나? 한때 생각해 보시면 그 왜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명하죠. 예. 그거 사실 산자부에서 발표하면 될 일인데 대통령이 십정나 발표했다고 민주당 그때 뭐라 그랬어요? 숟가락 얹기 신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똑같이 반복한 거예요, 이거. 그냥 김준일 평론가 얘기대로 이거 지나온 과정이 있었고 뭐 그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 한동훈 대표인데 어쨌든 이게 우리 정부 들어서 가지고 우리 정부가 뭐 잘 안정이 돼서 그런지 이렇게 론스타 국제분쟁위원회가 이렇게 잘 해줬습니다. 하면 될 일인데 마치 이걸 또 한 데다가 제가 보기에 가장 여기서 또 결정적으로 좀 한동훈 대표에게 공격 포인트를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에요. 이분이 국정상황실장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당시 이제 변호사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산자부에 아마 그 비상임 무역 자문위원간에 뭐 통상 자문위원간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로 이건 승소 제로라고 얘기를 했던 사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경제안보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 있는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이건 우리 정부의 공이라고 얘기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빨끈한 건 당연한 거고 앞뒤 얘기도 안 맞는 거죠. 이 정부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기용한 게 결국 그 정도밖에 안 되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저는 그냥 이거는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을 그냥 조금만 인정을 해주고 이거는 공동정부의 몫이었다고 그러니까 전 정부나 우리 정부가 함께 네. 이룬 얘기했다고 하면 뭐 박수 받을 일이었는데 독식하려다가 자꾸 요새 오세훈 시장을 너무 견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독식하려다가 좀 김민석 총리가 삐끗했다.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그때 야당이 민주당이 이거에 네. 대해서 뭐 좀 비판 섞인 얘기를 뭐 당론은 아니었어도 이제 우려를 한 거는 맞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통계를 보면은 503건에 72년 이후로 503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이게 항소를 해서 2심에서 뒤집어진 게 25건이고 완전히 다 이긴 거는 8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확률적으로 뭐 1점 몇 %네, 네, 6%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거면은 이게 왜냐면 지연이자가 있거든요. 계속 그러면 지금 1,200억 정도 지금 지연이자가 우리가 또 졌으면 더 추가로 물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야당이 우려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당연하다.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거를 뚝심 있게 어쨌든 본인은 이게 절차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한 한동훈 장관이 밀어붙인 건 잘한 거죠.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잘한 거고 네. 만약에 근데 이게 또 졌으면은 또 한동훈이 또 혈세 낭비했다 엄청 욕먹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결과로 보여주고 그냥 판단해 주는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관련해서 보면 요새 한동훈 전 장관, 전 대표 지금 굉장히 보도에 확실하게 지금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예, 이번에 그 론스타 건도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약간 보이기에는 한 전 대표를 좀 견제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존재인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시점에서. 이 론스타 사건 네. 이게 승소도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란 이름을 언급을 안 하고 심지어 뭐 누구죠? 김민수 최고위원이었나? 이게 역대 정부에서 다 한 거지. 이게 왜 한동훈 공이냐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나 할 법한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먼저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진짜. 지금 뭐 똘똘 뭉쳐가지고 보수가 하나로 해도 지금 민주당하고 지금 상대를 하기가 버거운 마당에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좀 답답하고, 그 한동훈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요. 뭐 네. 일단 첫 번째는 네. 그 장동혁 대표가 다음에 뭐 공천 기준 이거는 얼마나 민주당하고 잘 싸우느냐, 이재명 정부랑 잘 싸우냐 이걸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한동훈은 무언으로 얘기하고, 야 지금 나만큼 잘 싸운 사람 있어 지금? 나 공천 안 줄 거야? 이 얘기를 지금 몸으로 지금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정치적으로 좀 흥분 상태인 거 맞더라고요.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한동훈 대표 뵙기도 했는데 한번 뭐를 설명하려면요 한 20분 동안 본인 얘기를 막 이게 무슨 일인지 잘못된 건지 막 저를 붙들고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자신감이 넘쳐 있고 네. 내가 이거는 여기서 정치적 포인트를 많이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대여 투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옆집에 지게작대기라도 있으면 꼬다쓸 판인데 좋은 지금 화력도 있고 그 자원도 있잖아요. 그럼 같이 해야죠. 지금 보면은 이를테면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네네. 그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지금 야권이 흡수하고 있습니까? 지지율을? 그걸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그 괴리, 그 불일치를 왜 이런 일이 나오냐 그러면은 야권이 뭔가 대한정당,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못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지방선거가 7개월,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더 전선을 확대하고 뭐 당의 결집도도 높여야겠지만 외연 확장도 확장이고 더더군다나 당의 전선을 더 폭넓게 좀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화력을 더 보태주는 사람에게 더 말하자면 기름을 좀 부어주어야 되는데 물을 자꾸 끼얹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에 이게 뭐 단계 논란 다시 나오고 뭐 당원 게시판 논란 다시 나오고 하는데 네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지금은 오히려 여권을 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전선이 형성되고 그런 화력과 자원이 집중된다면 더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좀 봐줘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사실 어찌 보면은 네. 그 범여의 일원으로 보이는데 자꾸 뭐 약간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합치가 되지 못하잖아요. 최소한 1대1 구도로 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는 야권에서는 이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 지금 장애인 비하 발언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그 관련 발언을 한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지금 사퇴 반려됐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그마한 일을 언론이 키웠다는 말을 해서 또 논란이 있었는데 김혜지 의원은 지금 사실 그 당사자 상대로 해가지고 또 네, 고소를 한 걸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건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뭐 딴지일보 게시판에 뭐 민심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좀 강성이잖아요. 근데 징계 같은 거 할 때는 칼같이 합니다. 뭐 일단 최강욱 의원의 뭐 이를테면 발언들, 이제 조국혁신당 가서 네네네, 네, 세미나 가서 한 지난번, 발언들이라든지 뭐 여러 뭐 당내 징계 사안이 있으면요 칼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굳이 당에 부담이 되지 않게 이렇게 조치가 좀 필요하면은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제 두 가지 맥락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하나는 박민영 대변인이 어쨌든 청와대 이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그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 게 한동훈 대표를 거의 증오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그 당 미디어 대변하는 사람들 한동훈 다 싫어하는 건 아는데 거의 이제 조롱에 가까운 막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게 그 용산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뭐 총으로 쏴 죽여야 되겠네, 뭐 해야 돼. 그 증오 바이러스가 제가 보기엔 감염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제일 잘 때리는 박민영이를 왜 잘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비춰져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이거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미디어 대변인이 되면은 이렇게 훌륭한 KBS, 국민의 방송 KBS 아니면 뭐 저 종편 뭐 이런데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에 나가야지. 전 듣도 보도 못한 뭐 제가 과문해서인지 모르겠어요. 감동란 TV라는 개인 유튜버에 지금 나가가지고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런 데는 원래 그 진행자가 돈 벌기 위해서 막 아무 얘기나 막 해요. 그럼 거기 앉아 있으면은 그 얘기에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다 동조한 것처럼 비치거든요. 네. 그럼 왜 거기를 나갔냐? 대표부터 장동혁 대표부터 이상한 유튜버들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당의 지금 전체적인 기조가 다 잘못됐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장동혁 대표부터 지금 본인이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민심을 얻을 것인가 중도를. 근데 계속 지금 우리는 황교안이다. 황교안하고 일체 만들고 지금 뭐 저기랑 정광훈 목사랑 손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당이 그냥 나머지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아니 장 대표의 전 전략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바둑 경우에도 아생 연후 살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산 다음에 상대를 공격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정치 논법에서도 우리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킨 다음에 이제 중원으로 나간다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 전략적으로 보면 맞고 시기적으로 봐도 연말까지는 국회의 시간이고 하다 보니까 지지층을 최대 결집하고 새해부터는 이제 중원 확장에 나선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나왔던 이제 박민영 대변인의 얘기는 저는 이 얘기는 전략적으로도 또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지만 전략적으로도 안 좋아요. 우리 사회 특히나 지금 전장년 문제 같은 경우 얼마나 사회적 갈등 비용이 높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발화점에다 또 불을 끼얹는 거잖아요. 이런 이슈들은 오히려 아주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규정해버리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전략적으로도 매우 온당하지 않았는데 네. 당 지도부가 아마 제가 보기에 이거를 이제 조기에 끊는다고 너무 세게 하거나 뭐 이랬으면은 이게 좀 더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엄중 경고에서 끝나고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뭐 대표가 있으니까 뭐 그걸 가지고 너무 언론이 확대 해석하지 마라 이렇게 네. 좀 빠져나가려고 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면은 나중에 장애인 문제가 선거 국면에서 다시 공론화됐을 때 공당으로서 이게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민석 총리 관련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한 3분 정도 저희한테 있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관권 선거 의혹으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까지 가야 된 상황이었을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로 이거에 고발이 돼서 김민석 총리가 처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정치 공세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 뭐 오세훈 시장 뭐 시정 관련해서 종묘도 그렇고 뭐 여러 사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게 이게 관권 선거다 뭐 주장하는 건데 총리가 원래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 그렇게 불편할 수는 있는데 총리는 원래 특히 이제 내치와 관련해서는 행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내고 우려를 표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반드시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뭐 지금 뭐 트집을 잡은 것도 아니고 뭐 한강버스도 그렇고 종묘 뭐 거기에 세운상가에 140m 고층 건물 짓는 것도 그렇고 다 논란이 있고 우려가 되는 거면은 총리가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저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가 됐든 오세훈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이거를 고발하는 거는 좀 과하죠. 예. 근데 저도 고발은 과한데 이게 어찌 보면은 선거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자꾸 선거용 행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구도를 만들므로써 오히려 저는 오세훈 시장과의 맞대결 구도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는데 네. 저는 이거 말하자면 정치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은 건데 김민석 총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갈등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른되면 종묘 문제도 정부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절충선에서 자치단체와 이해 당사자들이 처리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기가 끊긴다. 하늘이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정부가 이게 갈등 조정을 해야지 이게 규정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갑자기 또 무슨 뭐 한강버스 자초됐는데 민방위복을 입고 나가가지고 현장을 순시하고 이 재난 현장도 아니고 물론 사고 현장이지 그게 그렇게 민방위복까지 입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런 일들을 불러일으켰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지선을 앞두고 네. 양당 모두 이렇게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프레임 전쟁으로 갈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예고한 것이다. 이게 이제 서로의 시발점이 되고 어찌 보면은 지선 전쟁으로 돌입하는 하나의 예고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고발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이제 선거 전국이다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이제 저 돌입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야. 시간이 애매하지만은 아니 좀 많이 애매하네요. 예, 많이 애매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